올해로 70이 넘었다. 50년 가까이 공장에 몸 바치고 몇 번의 수술과 이혼, 그리고 정년퇴직, 고된 삶 끝에 맞이한 노후는 그리 녹록지 않았다. 아들 녀석이 그랬다. 아버지, 혼자 계시지 말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그 한마디가 위안이 되었고 또 마지막 기대처럼 들렸다. 내 삶의 마지막 챕터를 이제 가족과 함께 보내도 괜찮겠구나 싶었다. 그렇게 아들 내외와 손자 명석이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되었다. 초기엔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감사했다. 며느리 미경이는 처음엔 살갑게 웃었고 식탁엔 따뜻한 반찬이 올랐다. 명석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나에게 안기며 하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런 날들이 길게 이어질 줄 알았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졌다. 아들이 출근하면 미경이의 표정이 굳기 시작했고 내게 던지는 말투엔 염증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별말도 안 했는데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아졌다. 내 존재 자체가 눈에 가시가 된 것 같았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식사였다. 처음엔 가족들과 한 상에 앉아 웃으며 밥을 먹었지만 어느 날부터 내 식사는 따로 차려졌다. 그것도 대부분 찬밥과 국 한 그릇. 반찬은 거의 없거나 전날 남은 것을 내어주는 식이었다. 처음엔 우연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우연은 일상이 되었다. 며느리는 내게 식사하라는 말 한마디 없이 허공에 밥그릇을 내려놓고 조용히 방으로 사라졌다. 나는 화내지 않았다. 나이 들어 그 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내게 향하는 시선, 말투, 태도에서 드러나는 건 분명한 무시였고 그 무시는 자존심을 잠식해갔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요즘 누가 시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그 말을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아들의 권유로 이 집에 들어온 것이지 억지로 들이닥친 손님이 아니었는데 말이다. 내가 말없이 참고 넘기니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말 한마디 붙이기도 조심스러웠고 명석이가 다가올 때조차 미경이의 눈치를 보게 됐다. 손자가 아무렇지 않게 내 손을 잡을 때 며느리는 작게 혀를 차기도 했다. 아들은 늘 바빴다. 퇴근하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집안 분위기엔 큰 관심이 없어 보였다. 나는 조용히 그저 방 안에만 머물렀다. 그래야 미경이도 편할 테고 나도 덜 상처받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그렇게 3년이 흘렀다. 말없이 쌓인 서러움은 응어리가 되었고 그 응어리는 어느새 내 속을 파먹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무사히 넘기기를 바랐다. 아무 일도 없이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하루를 버티길 바랐다. 어느 순간부터는 거울을 보는 것도 피하게 됐다. 점점 작아지는 내 모습이 낯설었고 초라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다. 밥상엔 여전히 찬밥과 국. 며느리는 말 한마디 없이 그릇을 내려놓고 사라졌다. 그런데 그날따라 마음이 이상하게 뒤틀렸다. 국을 떠먹는데 목에서 넘어가지 않았다.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문득문득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가장이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은 밥 한 그릇에도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되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다. 방으로 들어와 창밖을 내다봤다. 바람은 불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 공기는 멈춰 있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내가 참는 게 진짜 이 가족을 위한 일일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질문이 머지않아 일어날 어떤 파국의 서막이 되리란 것을 나는 그때는 몰랐다. 며칠 전부터 마음속이 계속 들끓고 있었다. 나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감정이 속에서 꿈틀대며 이따금씩 울컥거렸다. 그동안 견디고 참아온 시간이 꽤 길었기 때문일까? 이대로 더 참아도 되는 건가? 아니면 어디선가 그만두어야 하는 건가?
아침이면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에서 그 질문이 맴돌았다. 방 안에 앉아 있으려니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밥상에 앉았다. 아들은 이미 출근했고 손자 명석이는 학교에 간 뒤였다. 식탁에는 찬밥과 묽은 된장국,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놓여 있었다. 익숙한 풍경이었고 익숙한 침묵이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옆을 지나치며 쟁반을 씻으러 갔고 나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밥을 몇 숟갈 삼키다가 문득 손자 생각이 났다. 명석이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나를 안아주던 아이였지만 요즘은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 아이는 죄가 없지만 어른들의 분위기를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것 같았다. 집안의 공기가 무겁고 웃음이 줄어들고 밥상에 둘러앉는 일이 점점 사라지면서 아이의 말수도 줄어들었다. 어쩌면 명석이도 이 집안의 기류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며느리와 단둘이 남는 시간이 제일 힘들었다. 말 한마디 붙이지 않아도 그 눈빛에서 전해지는 냉기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예전엔 그래도 밥상 위에 나물 한두 가지라도 올렸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사라졌다. 오늘 아침엔 아예 숟가락이 빠져 있었다. 내가 직접 수저통에서 꺼내야 했다.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명확했다. 나를 더는 식구로 대하지 않겠다는 의도. 그때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라 손님이라는 것. 그것도 언제든 내보낼 수 있는 불편한 손님. 아들이 집을 나서면 집안은 곧 나와 며느리 단둘이의 공간이 되었고 그 안에서 나는 숨죽여 지냈다. TV를 켜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가는 일조차 눈치가 보였다. 마치 집안의 그림자가 된 기분이었다. 나는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조차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나를 밀어내고 있었다. 내가 아무리 참고 조용히 지낸다 해도 나에 대한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고 그로 인해 내 안에 무언가는 천천히 부서지고 있었다. 자존감이란 단어조차 떠오르지 않는 삶이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좋은 것도 아니며 마땅히 갈 곳도 없다. 그 사실이 더 서글펐다. 젊은 날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퇴직금도 거의 아들에게 쥐어줬다. 이제 와서 혼자 살겠다고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나가면 굶을 수도 있겠지.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룰 수도 있을 테고. 그러니 또 참았다. 그렇게 또 하루를 넘겼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엔 서운함이었고 그 다음은 분노였고 이제는 슬픔도 아니고 공허함이었다. 나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 집에서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느낌. 밤이 되자 방 안은 적막했다. 창문 틈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그 바람 소리조차 내 숨소리보다 크게 들렸다. 이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정적은 끈질기게 나를 감쌌다.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조용히 다짐했다. 언젠가는 이 침묵을 깰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나는 그 순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일주일 중 유일하게 아들이 집에 있는 날. 그나마 가족이 함께 밥상에 둘러앉을 가능성이 있는 날이었다. 아들은 평일엔 늘 야근이었고 얼굴 보기도 힘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요일을 한 줄기 빛처럼 여겼다. 적어도 그날만큼은 며느리도 나를 함부로 대하진 않으니까. 아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체면은 유지하려 애썼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매무새를 정리했다. 큰 기대는 아니더라도 오늘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겠다는 마음에 마음이 괜스레 설렜다. 부엌에선 국 끓는 소리가 났고 고소한 냄새가 집안을 감쌌다. 며느리가 끓인 국이었다. 평소와는 다른 풍성한 냄새에 나는 잠시 어린아이처럼 들뜬 마음이 되었다.
오늘은, 오늘만큼은 조금은 따뜻한 밥상이 차려지길 바랐다. 식탁에 앉았다. 아들이 명석이 옆에 앉았고 며느리는 수저를 챙기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 없이 음식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국그릇이 돌아오고 밥 공기가 하나씩 놓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내 그릇을 보고 눈이 멎었다. 내 앞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밥 공기와 국그릇이 놓여 있었다. 밥은 말라붙은 찬밥이었고 국에는 내용물 없이 국물만 반쯤 담겨 있었다. 반찬도 접시 가장자리에 떨어진 무 조각 두세 개가 전부였다. 명석이 그릇에는 살이 통통한 고기와 나물이 가득했고 아들도 넉넉한 반찬을 받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면 안 될 것 같았다. 그 정적을 깰 용기가 없었다. 아들이 웃으며 명석이에게 말을 걸고 있었고 며느리는 부엌을 왔다 갔다 하며 상을 더 차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내 쪽을 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다. 그 말은 마치 무심한 농담처럼 던진 것이었지만 내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다. 아버님은 뼈가 좋은 거 아시죠? 칼슘 보충엔 최고예요. 내 앞 국그릇엔 고기 대신 큼직한 뼈다귀만 들어 있었다. 살은 없었다.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겉으론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말 안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나는 눈을 들어 아무도 보지 않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수저를 들었지만 밥을 삼키기 힘들었다. 목이 메었고 눈이 시렸다. 삼키려는 국물은 목에 걸렸고 입안은 말라붙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밥 몇 숟가락을 떠먹고 다시 수저를 내려놓았다. 식탁 위에서 일어난 이 작은 모욕은 아들에게 보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명석이와 대화를 이어갔고 며느리는 그 틈에 의기양양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또다시 부서졌다.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오늘은 그저 조용히 넘기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이대로 계속 참아야 하나, 이대로 침묵해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이렇게까지 모멸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문하게 됐다. 밥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몸이 무거웠다. 마음이 더 무거웠다. 며느리의 말투와 식탁 위 내 그릇이 자꾸만 떠올랐다. 분명 소소한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된 끝에 지금의 내가 만들어진 것이다. 견디고 또 참아온 이 시간이 오늘 아침 찬밥 한 공기와 뼈다귀 국 한 그릇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잠을 설쳤다. 새벽 내내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먹먹했다. 일요일 아침에 그 일은 사소해 보였지만 내게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뭉개버린 사건이었다. 다시는 그 밥상에 앉고 싶지 않았다. 내가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굴욕을 견디는 자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자니 손끝이 떨렸고 깊은 한숨이 나왔다. 그날 오후 집안은 조용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외출을 했고 손자도 친구들과 놀러 나간 듯 보이지 않았다. 집안엔 나 혼자였다.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없는 이 집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다. 내 존재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편안함이 슬프게 다가왔다. 가족이 있는 집에서 혼자일 때가 가장 편하다니. 이게 과연 집인가 싶었다. 나는 조심스레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거실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오래전 가족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지만 나는 그 사진 속 어느 한 구석에도 없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 셋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옆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고 그 위로 희미한 먼지가 앉아 있었다. 그 화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예전 생각이 났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였다. 그때 우리는 작은 화초 하나에도 정성을 쏟았다. 매일 물을 주고 햇볕이 드는 쪽으로 옮겨놓고
싱싱한 잎을 보면 서로 웃으며 이야기했다. 나는 아내와 함께 심었던 작은 토마토 화분을 유난히 아꼈다. 손으로 만지고 말까지 붙이며 살았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화분 앞에 다가갔다. 그 작은 화분은 오래된 듯 흙이 메말라 있었고 줄기 하나는 비틀어져 있었다. 물 한 방울 준 지 오래된 듯한 모습. 그걸 바라보는데 왠지 내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봄 없이 방치된 화분. 햇볕 한 줌 없이 거실 한켠에서 숨죽이고 있던 그 화분. 나는 주방으로 가서 물 한 컵을 떠왔다. 조심스럽게 화분에 물을 부었다. 흙은 서서히 물기를 머금었고 바닥에서 작게 거품이 올라왔다. 그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위태롭고도 안쓰러웠다. 물을 다 붓고 한참 동안 화분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우리 둘 다 참 오래 버텼구나. 순간 울컥했다. 눈물이 났다. 조용히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다.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이 저려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3년 동안 참아온 것이 그 작고 말라버린 화분 하나 앞에서 쏟아지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다. 누구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오직 내 안에서만 쌓이고 무너지고 있던 것들이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왔고 나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다. 식사 시간은 지나 있었고 나를 부르는 사람도 없었다. 문은 닫혔고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런데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내가 조금은 내 마음을 어루만졌다는 느낌. 아무도 없는 시간,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나와 닮은 화분에게 위로받은 하루였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속에 변화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그게 어떤 방식이든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아직 어두웠다.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미약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마음속엔 여전히 전날의 그 화분과 눈물이 남아 있었고 그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가벼워진 듯한 느낌도 들었다.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덜컥 주저앉던 무게가 조금은 옅어진 기분이었다. 나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다. 전날 물을 준 화분이 내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왔다. 말라버린 줄기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연두색 싹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다. 그 작고 연약한 생명이 아직 살아 있었다니. 나는 무릎을 꿇고 화분을 다시 바라봤다. 그 조그마한 생명력이 내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마치 나도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신호 같았다. 주방에선 며느리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에 앉았다. 식탁 위엔 밥솥과 국,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아들과 손자도 곧이어 거실로 나왔다. 평소처럼 명석이가 먼저 인사를 했고 아들은 무심하게 자리에 앉았다. 며느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밥을 퍼담았고 국을 따랐다. 내 그릇도 빠짐없이 놓였지만 나는 그 안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오늘도 어김없이 내 국에는 뼈만 담겨 있었다. 어제와 다름없는 밥상이었다. 여전히 나를 향한 냉대는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그 감정이 어제와 달랐다. 그저 억울하고 슬픈 감정에 휩싸이기보다는 아주 작게나마 생각이 달라진 듯했다. 이런 삶을 이대로 계속 이어갈 순 없다는 자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식탁을 바라봤다. 며느리는 나를 흘낏 쳐다보더니 아무렇지 않다는 듯 식사를 이어갔다. 아들도 눈치를 못 챈 듯 국을 떠먹고 있었다. 명석이만이 내 눈을 조심스레 살피고 있었다. 어린아이라도 어른의 기분은 느끼는 법이니까.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았다. 나는 다시 거실의 화분 앞에 앉았다.
그 새싹은 여전히 작고 연약했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나도 그랬다. 아직은 약하고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살아있으니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동네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다녀왔다. 집 밖으로 나서는 일이 오랜만이었다. 공기 냄새가 달랐고 햇빛이 눈부셨다. 익숙한 골목과 담벼락 사이를 걷는 동안 묘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도서관에서 몇 권의 책을 빌렸다. 자식과 며느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만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책을 읽으며 늦게까지 불을 끄지 않았다.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이 마치 내게 말을 걸어오는 듯했다. 그들이 겪는 고통과 극복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니 내 삶도 다시 돌아볼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남의 집 손님처럼 살아갈 생각이 없었다. 이 집은 내 아들이 자라고 내가 땀 흘려 일해 마련한 공간이었다. 내가 설 자리는 누군가의 시선에 휘둘릴 자리가 아니었다. 그렇게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더 이상 나를 억누르지 않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며칠 사이 내 안의 변화는 아주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다. 전에는 눈치만 보며 조용히 지내던 내가 이제는 거실에 머무는 시간도 늘고 밥상 앞에 앉아도 당당히 내 몫을 챙기려는 태도가 생기기 시작했다. 물론 그 변화를 곧장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무심했고 아들은 눈치가 둔했다. 손자 명석이만이 나의 작은 행동 변화들을 유심히 지켜보는 듯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주방에서 조용히 밥솥을 열고 직접 내 밥을 퍼담았다. 며느리가 잠깐 멈칫하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국도 내가 직접 떠서 내 그릇에 담았다. 몇 개 없는 반찬 중에서 먹고 싶은 것을 골랐다. 그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커다란 돌덩이를 옮기는 일처럼 느껴졌지만 나는 스스로의 손으로 내 식사를 준비했다. 그날 오후 나는 마당에 나가 오래된 접이식 의자를 꺼내 햇볕 아래 앉았다. 바람은 서늘했고 하늘은 높았다. 책 한 권을 펼쳐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한 모금 한 모금 차를 마셨다. 마치 이 집이 다시 내 공간이 되는 느낌이었다. 그때 명석이가 마당 쪽으로 슬쩍 고개를 내밀었다.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던 아이는 이내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나는 책을 덮고 아이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었다. 명석이는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요즘은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깊이 박혔는지 모른다. 어린 손자의 한마디가 나에게는 큰 위안이자 응원이 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식사 준비가 끝나기 전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며느리가 부추전을 부치고 있었고 아들은 여느 때처럼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나는 싱크대 옆에 놓인 도마를 들어 깻잎을 썰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한 번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움직였다. 비록 환영받는 손길은 아니었지만 이 집안에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찾아보려는 시도였다. 작게 시작된 그 움직임들이 나 자신에게는 큰 의미였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식탁 앞에서도 나는 조금씩 바뀌었다. 찬밥이 올라오면 전자레인지에 데웠고 반찬이 부족하면 직접 냉장고를 열어 남은 나물을 꺼냈다. 며느리는 그런 내 행동을 탐탁지 않아 했지만 대놓고 뭐라 하지는 못했다. 아들은 여전히 중간자처럼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명석이는 내 식사를 가끔 슬쩍 도와주었다.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내 삶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다.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그 하루하루가 내겐 너무도 소중했다. 비록 늦은 나이였고 지난 세월이 억울할 만큼 길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밤이면 여전히 고요했고 가끔은 눈물도 흘렀지만 더는 숨죽이지 않았다.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그 작은 화분의 새싹처럼 나도 다시 피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건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여전히 삭막했다. 내가 아무리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식사도 조용히 해결하며 눈에 띄지 않으려 해도 그녀는 날 선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말수가 적어진 대신 표정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나는 그 속에서 버티는 법을 배워야 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위축되거나 움츠러들진 않았다. 여전히 서러움은 있었지만 마음속 중심을 지키려 애썼다. 하루는 아들이 퇴근 후 거실에 앉아 나를 조심스레 불렀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최근 들어 내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라며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꼭 말해달라고 했다. 그 말에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물론 지금까지의 서운함을 단번에 풀 수는 없지만 아들이 내 감정을 조금이라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덜 무겁게 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다. 격한 말은 삼가고 조심스럽게 내 생각과 느낌을 풀어냈다. 아들은 놀라워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집안의 분위기, 내가 겪고 있었던 무언의 고통,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내가 얼마나 조심하며 지내왔는지를 알게 되자 그는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었다. 그날 우리는 조용히 식탁을 닦고 남은 반찬을 정리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다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늘 이어지는 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고 그녀의 말투에는 여전한 불편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런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 그녀가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잃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명석이는 점점 나와 가까워졌다. 방과 후 학교 숙제를 가져와 내 방에서 함께 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어릴 적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라대기도 했다. 아이와의 그런 시간이 나를 견디게 해줬다. 적어도 누군가는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만들어줬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곱게 보지 않았다. 명석이가 내 방에 자주 드나드는 걸 탐탁지 않아 했고 가끔은 아이를 부르며 괜히 트집을 잡기도 했다. 그래도 나는 아이 앞에서는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이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언제나 웃는 얼굴로 다정히 대해주려 노력했다. 하루는 명석이가 내게 작은 쪽지를 내밀었다. 거기엔 손글씨로 할아버지, 우리끼리 비밀이지만 난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라고 적혀 있었다. 그 메모 한 장이 내게는 어떤 사치스러운 선물보다도 값졌다. 나는 그 쪽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혼자 있을 때마다 꺼내보았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마음이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날 이후 나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당당해지기로 했다. 나를 지지해주는 손자, 내 이야기를 들어준 아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숨쉬기 시작한 내 삶이 있었기에 나는 더 이상 벽만 바라보며 살아갈 생각이 없었다. 하루하루가 힘겨울지라도 나 자신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집에서 견디는 방식이 되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 방을 더 이상 숨는 공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오래된 서랍장을 정리하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책들을 다시 꺼내보았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이면 잠깐이라도 베란다로 나가 바람을 쐬었고 뜨거운 물에 찻잔을 데우며 차를 마시는 시간이 생겼다. 아주 사소한 변화들이지만 내 삶에 단단한 결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루틴이었다. 며느리는 그런 나의 변화를 여전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했다. 내가 부엌 근처에 오래 서 있으면 괜히 접시를 3개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다소 과하게 청소기를 밀며 눈치를 주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다. 내가 움츠러들수록 그들의 태도는 더 당연해지는 걸 이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점점 노골적으로 아이를 통제하려 들었다. 명석이가 나와 함께 있으려 하면 꼭 부엌일을 시킨다며 불렀고
숙제를 도와주고 있을 때에도 방해된다는 말을 꺼냈다. 명석이 얼굴에도 점점 불편함이 드리워졌고 나는 그걸 애써 모른 척해야 했다. 아이가 눈치를 보며 나를 안쓰럽게 바라볼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시렸다. 결정적인 날은 그날이었다. 아침 식탁에 앉았을 때 내 밥그릇에는 국도 없이 밥만 담겨 있었다. 젓가락도 없었다. 마치 일부러 빠뜨린 것처럼 너무도 노골적인 배제였다.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자기 자리에 앉았고 아들과 손자도 이상함을 눈치채긴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말없이 식탁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명석이가 내 뒤를 조용히 따라왔다. 아이는 방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아까 밥 안 드셔서. 제가 조금 더러웠어요. 작은 그릇에 밥과 반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순간 울컥했지만 아이 앞에서 울 수는 없었다. 최대한 평온한 표정으로 고맙다고만 말했다. 아이는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작게 속삭였다. 할아버지, 그냥 우리 나가서 살면 안 돼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10살 아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만큼 지금 이 집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우리가 더 지켜봐야 할 일이 있다고. 아이가 울 듯 말 듯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아들과 마주 앉았다.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내 상황을 말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 명석이까지 위축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옥죄는 일은 그만해야 한다는 것.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서 망설임과 죄책감이 교차하는 것이 보였다. 나는 이제 이 집에서 나가겠다는 말을 꺼냈다. 하지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내기 위한 선택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저도 더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붙들어줬다. 며느리의 얼굴이 아닌 아들의 얼굴에서 진심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 그날 이후 이 집의 공기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며느리의 태도는 여전히 무심했다. 아니, 오히려 더 날이 서 있었다. 내가 말 한마디를 꺼낼 때마다 괜한 눈총이 날아왔고 작은 행동에도 트집을 잡기 일쑤였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나는 이제 놀라지도 않았다. 다만 더 이상 숨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애썼다. 명석이는 여전히 내 곁을 지켰다. 손자의 존재는 날마다 나를 붙들어주는 끈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가방도 내려놓기 전에 내 방문을 두드렸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처럼 단단해졌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은 이 집안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기운을 뿜어냈다. 며느리는 그런 모습조차 불편해했다. 명석이와 내가 같이 있는 걸 보면 일부러 소리를 내어 거실을 정리하고 문을 세게 여닫으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나는 애써 무시했다. 나를 자극하려는 듯한 행동이라는 걸 알았기에 더는 감정을 소모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변화는 결국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왔다. 아들은 점점 집안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퇴근 후에도 명석이와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레 내게 다가왔고 식사 시간에도 나를 살피는 눈빛이 생겼다. 나는 그런 변화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아렸다. 왜 이제서야 라는 감정이 묻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아들이 명석이를 데리고 외출한 날이 있었다. 집에는 나와 며느리만 남았고 그 조용한 공간에서 우리는 한참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식사 시간이 되자 나는 부엌으로 나가 조용히 찬장을 열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날 선 목소리가 들렸다. 굳이 안 드셔도 되는데 왜 자꾸 나오시죠? 그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내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뒤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말없이 냉장고 문을 열고
남은 반찬을 꺼내 내 접시에 담았다. 그리고 조용히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잠시 나를 노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부엌엔 나 혼자 남았고 쓸쓸하지만 이상하게도 차분한 공기가 맴돌았다. 나는 그렇게 천천히 밥을 씹으며 생각했다. 이 집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며칠 후 아들은 다시 나를 불렀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아버지, 이 집이 아버지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그 말에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러나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아들도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는 명석이와 나, 우리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족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 속에서 늦게나마 다시 가족이라는 단어를 되새길 수 있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세 사람만의 식탁이 차려졌다. 며느리는 외출 중이라 자리에 없었다. 조용한 식사였지만 그 안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명석이는 닭다리 하나를 내 그릇에 옮기며 씩 웃었고, 아들은 밥을 푸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우리 이제 진짜로 바꿔보려고요. 나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참기만 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다시 한번 삶을 내 손으로 이끌겠다는 다짐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며칠이 흘렀고 집안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다. 며느리는 말이 없었고 아들은 퇴근 후 되도록 집에 일찍 들어오려 애썼다. 명석이는 한결 밝아진 표정으로 내 방을 오가며 그간 내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달라고 졸라대기도 했다. 아주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분명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맞이하던 중 며느리는 식탁에 앉자마자 무표정한 얼굴로 한마디를 툭 내뱉었다. 저 당분간 친정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들과 나는 서로를 바라봤고 명석이조차도 숟가락을 멈췄다. 그녀는 더 이상의 설명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묵직하게 울렸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없이 현관문을 바라보다 돌아서서 말했다. 이젠 진짜 우리가 뭘 지켜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 집안은 묘하게 평온했다. 어색할 법도 한데 오히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처음으로 명석이는 거실을 뛰어다니며 장난을 쳤고 아들과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리내어 웃을 수 있었다. 며칠 후 아들은 나를 조심스럽게 불렀다. 작은 카페에 앉아 그는 내게 이런 말을 건넸다. 아버지, 우리 셋이서 새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며느리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돌아오더라도 더는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는 한참을 말없이 커피잔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엔 여러 감정이 얽혀 있었다. 서러움, 후련함, 그리고 묘한 책임감까지. 이제는 내가 이 가정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기둥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셋이서 시장에 갔다. 명석이는 닭다리를 고르며 환하게 웃었고, 아들은 장바구니를 챙기며 집안일에 익숙해지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평범하고도 소박한 하루가 지나고, 식탁 위엔 따뜻한 반찬들과 웃음이 놓였다. 나는 더 이상 불편한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먹고 싶은 반찬에 자연스럽게 손이 갔고 명석이는 내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냈다. 아들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예전엔 왜 이런 시간이 없었을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이제서야 진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겠지. 밤이 깊어갈 무렵 나는 내 방 창문을 열어두고 바깥 공기를 들이켰다. 어둠 속에서 바람이 살짝 스며들었고 그 안엔 묘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 모든 시간이 결국 나를 이 자리로 데려온 것이다. 며느리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영영 이별일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화분이 깨졌던 날, 나는 무너진 줄 알았다. 그러나 그 깨진 화분 위에 다시 싹을 틔운 오늘, 나는 안다. 진짜 가족은 같은 공간에서 억지로 참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이 소리 없이 뒤틀리고 천천히 부서지고 마침내 다시 피어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퇴직 후 아들과 며느리, 손자와 함께 살게 된 주인공. 그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조심스럽고 조용하게 살아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애씀은 언제부턴가 당연한 것이 되었고 침묵은 오해를 낳았으며 그의 자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루하루 고요한 숨을 삼키며 살아가던 어느 날 식탁 위에 차려진 찬밥 한 그릇과 닭다리 하나는 모든 감정의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그 조그만 불씨가 폭발하며 오랜 시간 눌러왔던 분노가 식탁 위로 터져나왔고 그날 깨진 것은 단지 그릇과 국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간에 쌓인 침묵, 무시, 모멸 그리고 삶 전체에 드리워진 그늘이 깨져나간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그 끝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손자의 따뜻한 눈빛, 아들의 뒤늦은 각성, 그리고 자신을 되찾으려는 주인공의 용기가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억지로 이어지던 관계는 멀어졌지만 진심으로 연결된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깨진 자리에 다시 뿌려진 씨앗은 결국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란 억지로 붙잡아두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진정한 울타리임을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에도 어쩌면 수많은 깨진 화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다시 살아나길 바라는 작은 희망들이 움트고 있겠지요. 그 작은 싹들이 무럭무럭 자라나 언젠가는 다시 따뜻한 식탁 위에서 함께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